몇 달 후 치료를 받았던 레플리로이드들이 일제히 폭주하고 도플러 휘하의 군대가 이레귤러 헌터의 기지를 습격합니다. 다급히 기지로 복귀한 X와 제로는 기지를 되찾기 위해 도플러 아미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동료였던 맥이 배신을 하며 X를 제압해버린 거죠. 맥은 사실 도플러 아미로 전향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게임 시작 5분도 안 돼서 주인공이 잡혀가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X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최강의 이레귤러 헌터 제로를 유저가 직접 조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제로는 강력한 버스터와 세이버를 사용해서 배신자 맥을 처단하고 X를 구출해냅니다. 믿었던 아군의 배신과 제로의 강렬한 등장까지 도펠타운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적인 스토리 전개는 초반부터 유저들을 게임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몰입감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은 눈과 귀를 사로잡는 압도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스토리의 비장함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게 해준 건 바로 압도적인 시청각적 연출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전작에 이어 X3 역시 카트리지 내에 특수 연산 칩인 C4를 탑재했습니다. 전작처럼 와이어 프레임을 이용한 3D도 사용됐죠. 용량도 전작의 12메가비트에서 16메가비트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용량에 제작진의 노하우가 더해져서 그래픽의 퀄리티 역시 전작보다 높아졌습니다. 배경 그래픽도 더욱 디테일해졌고 새로 추가된 적들의 모습도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등 시각적인 즐거움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그래픽보다 더욱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전작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톤이 다운되어 다소 어두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야마시타 키누요라는 작곡가가 음악을 담당했는데 캐슬바니아의 작곡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곡가의 성향인지 아니면 캐슬바니아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두 게임 음악의 분위기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저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의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음악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롱맨 X3의 가장 충격적인 요소라면 바로 제로를 직접 조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로는 1편에서 X를 구하고 사망했고 2편에서는 X의 도움으로 부활하게 됐죠. 그리고 3편에 이르러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저의 손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레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브 메뉴를 열고 제로와의 통신을 연결하면 즉시 제로가 호출되며 조작이 가능합니다. 공격을 풀 차지하면 X2에서 보스로 등장했을 때처럼 두 번의 차지샷을 발사 후 제트세이버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제로를 사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어디까지나 메인 캐릭터로서 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 보스나 보스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고 스테이지에서 단 한 번만 호출이 가능했습니다. 즉 초반에 제로를 호출하고 중간 보스에서 강제 교체되면 그 스테이지에서는 다시 제로를 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로로 플레이를 하다가 죽게 되면 부상을 수리하기 위해 기지로 후퇴하게 되고 남은 게임 내내 제로를 호출
맘 편하게 사용하기보단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죠. 결국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로에게 의존하지 말고 X를 성장시켜야 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아머 파츠와 칩 시스템을 알아보죠. 도플라하미의 기지를 돌파하기 위해서 X는 새로운 아머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얻는 아머의 이름은 서드 아머. 퍼스트에서 세컨드를 거쳐 서드에 도달하면서 아머의 기능은 다시 한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풋 파츠. 전작처럼 에어 대시가 가능해지는 건 물론 이번엔 수직 방향으로 대시를 할 수 있는 베리어블 에어 대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대시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보스의 패턴을 피하거나 스테이지를 돌파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는 암 파츠입니다. 버스터의 차지 단계가 증가하고 더블 차지샷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데 더블 차지샷이 전작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차지샷과 두 번째 차지샷이 겹쳐지는 순간 크로스 차지샷이 발동되면서 넓은 범위를 한 번에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 면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더 커서 오히려 풀 차지를 하지 않고 싸우는 게 더 나았죠. 세 번째로 헤드 파츠는 숨겨진 아이템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아이템 레이더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표시해주는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보기는 좀 어려웠죠. 마지막으로 바디 파츠는 방어력이 상승하는 효과와 피격 시 방어력을 더욱 높여주는 실드를 발생시켜줍니다. 그리고 서드 아머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설명한 효과들 외에 특수한 칩을 설치해서 아머의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헤드 칩을 장착하면 체력이 자동으로 회복되고 바디 칩을 장착하면 실드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며 방어력이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됩니다. 암 칩을 장착하면 특수 무기로 하이퍼 차지가 추가되고 피격당하면 하이퍼 차지의 게이지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대신 이 충전된 게이지를 소모해서 연속으로 차지샷을 발사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풋칩을 장착하면 대시 계열 기술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아머 칩은 딱 하나만 장착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인데 여기서 X3의 숨겨진 비기 하이퍼 칩이 등장합니다. 모든 아이템을 모은 뒤 특정 위치에 가면 획득 가능하며 앞서 설명한 4가지 강화 능력을 전부 부여함과 동시에 아머의 색이 황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작의 파동권이나 숙련권 같은 초필살기가 없는 건 아쉽지만 X의 모든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또한 특별한 재미를 주는 요소였습니다. X 본인의 능력을 서드 아머와 아머 칩으로 강화시켰다면 라이드 아머는 또 다른 강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편에 주먹질만 하던 라이드 아머는 2편에서 드릴을 달고 활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3편에 이르러서는 무려 4종류의 각자 다른 성능을 가진 라이드 아머가 등장합니다. 먼저 범용 기체인 키메라, 익스플로드 혼액 스테이지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공격과 대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키메라를 획득을 해야만 스테이지 곳곳에 설치된 전송기를 통해 라이드 아머를 소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비티 비트보드 스테이지에서는 F 파츠를 획득할 수 있고 F 파츠가 있다면 프로그 라이드 아머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는 다른 라이드 아머와는 다르게 물속에 들어가도 파괴되지 않고 활동이 가능하며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높이 점프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시저스 슈림퍼 스테이지에서는 H 파츠를 획득할 수 있고 H 파츠가 있다면 호크 라이드 아머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호크는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활공이 가능합니다. 애시드 시포스 스테이지에서는 K 파츠를 획득할 수 있고 K 파츠가 있다면 캥거루 라이드 아머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캥거루는 돌진 공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작의 라이드 아머는 실패했습니다. 획득하는 방법부터가 너무 복잡하고 획득 시기마저도 지나치게 늦은 타이밍이죠. 그리고 전송기를 통해서만 소환이 가능한 데다가
그마저도 얼마 못 가서 강제로 내려야만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드 아머의 성능 자체가 너무 구렸죠. 덕분에 게임의 엔딩을 볼 때까지도 라이드 아머의 존재조차 모르는 유저도 많았다는데 저도 그런 유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본작의 실패 때문인지 결국 라이드 아머 시스템은 차기작부터는 전작처럼 롤백이 되어버렸죠. 이번 작의 등장 보스는 거의 20명에 육박합니다. 오프닝 스테이지의 거대 보스 마오 더 자이언트와 8명의 스테이지 보스들은 물론이고 전작의 카운터 헌터처럼 난입하는 바주리라와 만다레라, 그리고 그 둘이 합체한 가카르 머신 이나리, 도플러의 힘으로 부활한 바바 마크2도 앞을 막아섭니다. 그 외에 도플러 스테이지에서 등장하는 프레스 디스포저, 볼트 쿠라게일 같은 보스도 있고 도플러 박사 본인과 또 부활한 시그마까지 정말 다양한 보스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보스들을 한 번의 플레이로는 전부 만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작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멀티 분기 시스템이 본작에서는 한층 더 진화했는데요. 전작에서 제로와 싸울지 말지 분기가 나뉘었던 것처럼 이번엔 보스를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따라서 도플러 스테이지의 등장 보스가 달라집니다. 스테이지 중간에 난입하는 바주리라와 만다레라를 평범하게 처치하면 태각을 하게 되고, 이후 도플러 스테이지 1에서 가카리 머신 이나리로 합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약점으로 처치하면 그 자리에서 파괴되는데, 만약 둘 모두를 약점 무기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면 도플러 스테이지 1의 보스는 가카리 머신이 아닌 프레스 디스포저가 등장하게 됩니다. 속적인 바바 마크2도 역시 비슷합니다. 스테이지 중간에 만날 수 있는 바바를 그냥 처치하면 태각 후 도플러 스테이지 2의 보스로 재등장하게 되지만, 만약 약점 무기로 처치하면 그 자리에서 파괴되며 도플러 스테이지 2의 스테이지 구성 자체가 변경되고 보스 역시 볼트 쿠라게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로의 제트세이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바를 약점 무기로 처치한 뒤 도플러 스테이지 2의 중간 보스인 모스키타스를 제로를 이용해서 처치하게 되면 모스키타스의 자폭으로 제로가 큰 부상을 입게 되면서 X에게 자신의 세이버를 건네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풀차지 후에 제트세이버를 한번 휘두를 수 있고 16이라는 큰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암파츠를 획득했다면 추가로 검기까지 발사하는데, 검기는 다다니트하며 총 20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 파동권이나 속용권에 비하면 낮은 공격력이긴 하지만 풀 피해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없는 건 장점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인 시그마의 최후 역시 달라지는데, 제로가 부상을 입은 상태라면 세뇌가 풀린 도플러 박사가 자신의 몸에 시그마 바이러스의 항체를 주입하고 시그마와 합체하여 자폭해버립니다. 반대로 제로가 무사한 상태라면 도플러 박사가 개발한 항체를 제트세이버에 주입하고 그대로 시그마를 베어버리며 엔딩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기로 등장 보스가 달라지고 엔딩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다회차 플레이가 필수였고, 덕분에 게임의 분량이 엄청나게 풍부해졌습니다. Amazing. No. 장점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단점이 없는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요소가 많다는 것은 게임의 볼륨을 풍부하게도 했지만 반대로 반복적인 탐색을 강요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숨겨진 요소와 그걸 찾기 위한 방법 간의 연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스테이지를 여러 번 들락날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탐험의 경로 설계가 좋지 않았었다 해야겠죠.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 후 몇 달이 지나 플스와 세턴으로 이식이 되었는데 오프닝과 엔딩 영상이 추가되거나 음악들이 어레인지되어 흘러나오거나 세이브 기능이 추가되는 등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롱맨 X3는 전작보다 발전한 부분도 쇠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넘치는 의욕으로 많은 요소를 넣었고 호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결과물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롱맨 X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게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롱맨 시리즈는 액션 플랫포머 게임의 강자로서 장르를 이끌어가는 대표작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패미컴 에서 발매된 6편의 타이틀을 거치면서 자기 복제와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죠. 유저들은 새로운 자극을 원했고 캡콤은 유저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캐치했고 그렇게 1993년 전설로 남을 명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롱맨 X입니다. 게임의 전원을 켜자마자 우리를 반기는 건 평화로운 닥터라이트의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자동차들이 널브러진 고속도로와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강렬한 락 사운드였죠. 슈퍼 패미컴이라는 강력한 16비트의 성능을 살려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먼저 주인공부터 얘기해야겠죠. 기존의 롱맨은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지만 X 시리즈의 주인공인 X는 키도 크고 몸도 날렵하게 생겼으며 눈빛도 날카로워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롱맨보다 더욱 강력한 버스터를 사용하고 롱맨의 슬라이딩보다 더 빠른 대시도 사용하며 무엇보다 롱맨은 오를 수 없는 곳도 척척 오르게 해주는 삼각 점프까지 가능하죠. 고작 오프닝 스테이지 하나만 플레이해봐도 유저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액션 게임이구나 하고 말이죠. 오늘은 이 게임이 어떤 이유로 전설로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배경이 되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클래식 시리즈의 배경은 2000XX년이었습니다. X 시리즈의 배경은 2100XX년으로 클래식 시리즈에서 대략 100년 후의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 세계에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진화한 로봇인 레플리로이드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플리로이드의 등장으로 인류는 유례없이 눈부신 번영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레플리로이드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인간을 공격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레플리로이드는 이레귤러라고 지칭되었고 이들을 말살하기 위한 이레귤러 헌터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이레귤러 헌터의 제17부대의 대장인 시그마, 역대 최강의 이레귤러 헌터로 일컬어지던 그는 어느 날 돌연 부하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를 말살하려 합니다. 역대 최강의 헌터인 시그마는 물론이고 그의 사상에 동화된 다른 강력한 헌터들마저 인류의 적이 되어버린 끔찍한 상황. 주인공인 X는 그의 절친한 동료이자 특 A급의 강력한 헌터인 제로와 함께 시그마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클래식 롱맨 시대의 천재과학자 닥터 라이트는 기존의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궁극의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고뇌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로봇, 바로 X였죠. 하지만 라이트는 혹시라도 X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 인류의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캡슐에 봉인합니다. 무려 30년 이상의 기나긴 진단검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고고학자인 닥터 K는 우연히 라이트 박사의 폐허가 된 연구소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오랜 잠에 빠져있던 X를 깨우게 됩니다. 닥터 K는 X의 경이로운 시스템 설계에 깊이 매료되었고 X의 설계를 카피하여 로봇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레플리로이드였고 첫 번째로 만들어진 레플리로이드가 바로 시그마였죠. 하지만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X였지만 이레귤러 헌터로서의 등급은 겨우 평균인 B급이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었습니다. X는 평화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레귤러를 파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고뇌하며 싸움을 망설였기 때문이었죠. 인간처럼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완벽한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전장에서는 그의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 그의 곁에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특 A급 헌터 제로입니다. 푸른색인 X와 대비되는 붉은 갑옷을 두른 제로는 망설임 가득한 X와는 달리 언제나 냉철하고 단호합니다.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적들을 가차없이 베어넘기는 그는 X가 동경하고 또 뛰어넘어야 할 거대한 목표였죠. 제로의 강함은 오프닝 스테이지